자, 이제 비적격 증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증빙을 얘기를 하죠. 영수증이나 뭐 이제 거래 명세서, 뭐 입금표,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비용 처리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혹시나 이제 지출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날짜별로 챙겨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명세서나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은 법정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지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간이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 자, 보시면은 요런 걸 간이영수증이랍니다. 많이 보셨죠? 이거는 영수증 써 있고요. 공급자만 나타나 있고 공급받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액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주로 이제 거래 내역만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급자에는 대개 이제 뭐 도장을 찍어주거나 그러죠. 우리 받는 사람 뭐 이름 써주기도 하고 뭐 수기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흔히 주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영수증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써주는 게 요 간이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이제 간이 영수증은 이제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3만 원 이내의 지출인 경우, 3만 원 이내 금액이 3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영수증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대비인 경우에는 1만 원 이내까지만 인정을 받고 3만 원을 초과하거나 접대비인데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을 있더라도 비용으로서 영수증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적격 증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경우에는 뭐 접대비만이 아니고 일반 비용도 마찬가지죠.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3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3만원 이상은 간이 영수증 받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가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세금 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서로 주고받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3만원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면서 영수증을 받으면은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간이 영수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면은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표시가 되질 않죠. 개략적으로만 표시가 되죠. 금액만 표시가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업 간에는 좀 세부 내역을 서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작성하는 게 거래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파는 사람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가는 사람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가 이제 밑에 나타나 있죠. 음료, 일, 식품이 그래서 규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금액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래 명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래 명세서입니다. 거래 명세서. 세법적으로 뭐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뭐 지출했다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래처 간에 기업들 간에 서로 내역을 알고자 할 때,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명세서. 자, 다음은 지출결의서예요. 그 앞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제 회사에서 자금 지출하기 직전에 결제 맞는 서류죠. 이거 지출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맞는 서류 지출결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이제 앞 시간에 본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사용하는 거고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세부 내역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제 맞는 사람은 이제 회계 담당자가 될 테고요. 돈 지급하는 사람. 우리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윗 상사한테 결제권자한테 결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결제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보시면은 3억 원 이하 소액 비용 지출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수령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택시 타고 막 이런 경우는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누가 썼다라는 것만 기재하고 그냥 확인을 하면 된다. 서명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자금 흐름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다.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회사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외부 세금 계산하는 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내부 관리 목적으로 그리고 이런 세무조사 받을 때 뭐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그 소명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입금표예요. 입금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양식이다. 일종의 영수증이 되겠죠. 상품 매출 대금이나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현금을 받았을 때 이를 확인해주는 자료가 된다. 이제 사적인 자료예요. 그런데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그래서 자금을 지출했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나 돈을 받았습니다. 입금표 받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법적인 게 아니니까 사적인 거니까 요거 말고 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별도로 받아야겠죠. 이게 입금표의 내용이겠습니다. 파는 사람은 이 사람.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되는 거죠. 내가 포천이 되는 거고 물건을 판 사람은 이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걸 증빙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법정 지출 증빙 수출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것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은 미수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법적 증빙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했고 교통비를 지급했고 또 여비교통비죠. 출장비 지급했고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사원들 경조사비도 회사 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가 이제 거래처 뭐 어느 누가 이제 뭐 상을 당했다. 그럼 이제 회사에서 이제 화환을 보내거나 뭐 부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임차료 같은 것, 일반 비용, 일 경우에 필요한 법적 증빙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건비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원들한테 급여 지급하고 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게 영수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놨는데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이에요. 원천징수자가 지불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급여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사원들이 내야 될 세금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을 떼어서 대신 납부를 하죠. 원천에서 대신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천 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원천 징수하고 이런 영수증을 작성을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원이 필요할 때는 이것도 발급받아 가기도 하고요. 이거를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각종 소득세에서 상대방한테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할 때 이제 그 돈에서 내가 일부를 떼서 내가 내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때 증빙되는 게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거는 이제 회사 내부 직원인 경우 이거는 이제 이동직이니까 단발성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서 가름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란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양식이다. 세무서에 이제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급여 지급받고 원천징수 얼마 했습니다라고 이제 급여 지급한 다음 달 10일에 이제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때 전체 직원에 대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거 자체로 가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몇 명, 전체 얼마, 그리고 징수는 얼마 했다. 그래서 세금 얼마 낸다. 그 서식입니다. 국세청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가름한다. 자,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하고요. 그런데 택시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고 뭐 그러면 이제 영수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갔다 온 거 사실 확인하고 뒤에 서명해 놓으면은 이제 그걸로 가름한다. 금액이 크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장 가는 경우는 당연히 뭐 세금계산서 등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외국 나간 경우도 그 외국에서 지출한 증빙이 있어야겠죠. 뭐 우리나라랑은 양식은 틀리겠지만은 뭐 비행기 표 영수증이라든가 뭐 호텔 숙박이라든가 뭐 그런 증빙으로 가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청첩장이나 뭐 부고장 같은 것 혹시 있으면 이제 그렇게 그걸로 가름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거래처인 경우 이게 접대비가 되는 거죠. 2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하고 뭐 임차료 냈겠죠.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건물주한테 받는 거죠. 건물 임대해주는 사람도 아마도 사업자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입금증 돈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입금증을 받으면은 그걸로 임차료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용은 당연히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등. 그 다음에 일정 형식의 지로용지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사오거나 유형자산 사는 거 당연히 세금계산서로 해야겠죠. 세금계산서. 이게 계정 과목별 수치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나랑 거래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래한 사람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나머지 다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래한 사람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되겠고 면세인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면세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가 되겠죠. 나머지도 당연히 다 인정받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제 얼추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친구 수행능력 평가 이거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작성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따라 한번 해보시고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견적서 이제 주식회사 서울한테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견적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뭐 와서 팔겠다 뭐 공소 이거 지금 파는 거죠. 지금 파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게 뭐 복사지 10박스, 볼펜 10박스, 봉투 10박스인데 요거 얼마에 22만원, 11,000원, 5만원에 팔겠습니다라고 견적서를 하나문구에서 서울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문구에서 아니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건 사도 되겠습니까 하고 지출 품위서를 작성을 해야죠. 하반기 소모품 예정이고 6월 10일 날 작성을 했고 7월 1일 날 납품받을 예정이고요. 7월 12일 날 납품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품위서를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고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금액 28만 1,000원 하반기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구입하는 곳은 하나문구 소모품비 그래서 이렇게 받을 예정이다 라고 사전생이 맞는 거죠. 네. 자, 다음 지출계획서 작성하는 거예요. 영업팀의 총무 담당인 김길동은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 품위서를 결제받았다. 그리고 7월 8일 날 노트북 구입 지출 노트북을 구입하고 이제 격리 담당자에게 전자등록서 받아가지고 격리 담당자에게 지출 결의를 의뢰하였다. 노트북 값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출 품위서 받은 겁니다. 6월 15일 날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요 사람이 받은 거겠죠. 김길동이 받은 겁니다. 김길동이 품위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죠 지금 노트북하고 노트북 가방을 7월 9일 날 살 예정이다. 142만원 남대문 전제서 살 예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격리 담당 홍지문이 이제 결제를 받는 거죠. 주문이 이렇게 지출결에서 작성을 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영업팀에 근무하는 김길동이 노트북을 샀다. 142만원짜리 샀으니까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할 곳은 여기고, 날짜는 7월 9일을 지급할 예정이고. 그럼 여기 이제 담당자는 홍지문이 담당자가 되겠죠. 그리고 팀장이나 이사 이렇게 결제를 도장을 땅땅 찍어주면은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금 지급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죠. 이렇게 날짜 쓰고요. 그리고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니까 비품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가세 부담한 것, 그거는 부가세 대급금으로서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죠. 그리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접대비는 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유흥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인 세금계란서, 그리고 이제 뭐 계산서, 그 다음에 그러겠죠? 세금계란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겠죠. 그리고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수증은 영수증인가요? 영수증인데 영수증이 맞네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얘기하는 거죠. 3만원 이내의 지출은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근데 초과되는 걸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 내역을 자세하게 표시하는 거는 거래 명세서라고 한다.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어쨌든 이제 그 현금 지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빙서류.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어를 오늘 한 것 중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에요. 결제, 승인받는 거, 그 다음에 결제는 대금 지급하는 거, 견적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이거는 이제 뭐 하겠다 하고 사전에 승인받는 거고, 이거는 뭐 했으니까 돈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전결이란 말도 용어로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전결. 일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적격증빙이 있었습니다. 비적격증빙이 있었고, 적격증빙 4가지. 세금계란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로 영수증이나 각종 청구서들도 세금계란서로 인정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비적격증빙은 이런 것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등은 법적 증빙은 아니다. 근데 이제 간이영수증인 경우 3만원 이하는 인정받는다. 접대비인 경우는 만원 이하는 인정받는다. 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은 슬라이드 2개가 되겠네요. 증빙서류, 이제 뭐 각종 용어들, 그다음에 증빙서류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매주 이렇게 반복돼서 하는 얘기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부모님들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